과학적 진실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우리 캐스터분들도 궁금한 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이제 희망하는 기자들에게 어떤 그 자질, 뭐 자격, 뭐 어떻게 방향이 어떨지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는 과학 전문 기자가 각 언론사에 한두 명 정도 있는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언론 전체가 전문 기자보다는 제너럴리스트를 많이 이제 양산하기 때문에 사실은 노동 부분도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사건 부분도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교육 부분도 전문 기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뒤섞여 있어서 그래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전문 기자 내지 전문가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흔히 기자가 이제 문과 출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공계 전공하신 분들 비율이 10% 이상 돼요. 그리고 제가 직접 해보니까 이공계가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고 그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형태로 교육받잖아요. 그게 기자하고도 굉장히 맞아요. 기자는 굉장히 팩트를 여러 가지를 사실 추적한 다음에 무엇이 중요한 중심이 되는 내용이냐 이런 걸 보는데 오히려 이공계 훈련이 기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1인 미디어라고 해서 본인이 그냥 미디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SNS가 충분히 발전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믿을 수 있는 정보는 솔직히 언론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언론이 그 전문성을 약간 망각하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면은 놀래서 저도 같이 이리 뛰고 저리 뛸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렇게 권유하고 싶어요. 안전하다고 할 때는 안전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제 너무 위험하다고 할 때는 괜찮은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초기에 메르스가 별로 위험하지 않을 것처럼 얘기를 했고 정부에서도 빨리 이걸 이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마음을 놨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 생각보다 너무 빨리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언론들이 다 너무 위험한 건데 우리가 몰랐다라는 식으로 했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의학 전문 기자도 있고 과학 전문 기자도 있고 해서 이 전문성을 가진 기자들이 제대로 보도를 해야 되지만 또 그걸 받아들이는 다른 언론 집단이 선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기사는 제대로 된 기사구나. 저 기사는 좀 논리에 비약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라돈 침대 얘기하셨는데 라돈 침대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동안 침대 제조 과정이나 우리 이런 걸 잘 몰라서 라돈의 그걸 못 들랐는데 현재 같은 경우는 수거를 해서 그걸 하는 게 맞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부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팩트 체크를 안 하고 그냥 기사를 올린 다음에 나중에 그게 사회적 문제로 발전했을 때는 그냥 모르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지.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보도를 한 다음에 그 팩트가 틀렸을 때 이건 틀렸습니다라고 그 보도를 한 크기만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우리도 언론사들도 내 잘못을 스스로 예스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고요. 두 번째는 저도 잘못된 기사를 쓸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반성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거기서 또 끝내주는 게 맞는데 탈로가 안 나고 조용히 넘어가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고 혹시 잘못해서 이 기자가 잘못된 걸 썼다라면 댓글에서 막 난리가 나요. 그러면 이 기자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기사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기사 하나만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도적으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있어서 자기가 정말 언론의 피해를 봤으면 중재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또 법적으로 뭐 고소 같은 걸 해서 뭐 받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어쨌거나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잘못된 보도의 피해를 받거나 아니면 본인이 봐도 잘못된 거였다면 그 언론사나 해당 기자에게
질의를 하고 얘기를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봤을 때 이 데이터가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는데 이제 고인물이 되면은 이걸 특정 집단에 비호를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고인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 예. 네. 무슨 의도로 얘기하신지는 알겠고요. 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내가 혼자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위에 또 데스크들이 있고 보도를 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게 네이처나 사이언스 같은 뭐 좋은 저널에 실렸는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건지 아니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서 하기 때문에 고인물 걱정은 그만큼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솔직히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기자님만 덮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당사자들로부터 어떤 뭐 금전적인 회유가 됐든 그게 안 된다면 어떤 좀 위협이 됐던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 오셨는지. 저는 이제 과학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노출이 다른 기자들보다는 적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들었던 걸로는 연구윤리를 위반한 교수님이 잘못됐다는 기사를 썼는데 그 가족이 전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 말로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사시고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에 늦게까지 연구실에서 일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학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걸 잘 모르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상처를 주느냐 뭐 그런 항의였어요. 근데 그런 걸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지만 팩트가 있으니까 그분이 이제 다른 저널에 논문을 좀 잘못 발표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사과문을 쓴 것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뭐 저는 돈으로 회유를 당한 적은 없는데 이제 요 다음에 얘기할 그 줄기세포 스캔들 논쟁을 보면 이게 우리나라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 기사를 안 쓰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기자는 알면 일단은 쓰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처음에는 나쁠지라도 다른 정보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되면 정보들이 많이 생기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판단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황우석 박사 기억하시나요? 네. 점점 보니까 피디수첩이 내놓는 증거가 더 명확하고 사회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이걸 돕는다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었어요. 이거는 사진을 쪼개서 썼다. 이런 의혹이 나왔어요. 검찰에서 수사를 해도 없다고 결론이 나서 몇 명의 연구자들이 기소가 됐죠. 다른 나라에도 없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느냐. 기자님이 2006년에 받았던 이달의 기자상을 반납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래도 있었습니다. 혹시 황우석 박사 기억하시나요? 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일어났던 일이지만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때 과학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사를 굉장히 많이 썼죠. 황우석 교수의 연구를 우리가 계속하려면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기사를 썼는데 그래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죠. 그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는데 이후에 한 1년쯤 후에 다 모든 게 끝나고 나니까 그 줄기세포가 없었다고 된 거예요. 내가 좀 더 일찍 이 논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먼저 알아챘으면 우리 사회 혼란이 덜했을 텐데 그동안 모르고 지나갔던 것에 대한 어떤 자기 반성 의미에서 반납을 하게 됐어요. 왼쪽에 있는 논문이 2004년도 논문인데 이때는 줄기세포 하나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논문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대나무가 그려진 논문은
2005년도 논문인데 줄기세포 11개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줄기세포는 채세포, 보아, 배아, 복제 줄기세포입니다. 어렵죠? 난자를 밖에서 채취해서 이 핵을 뺍니다. 그리고 내 채세포를 여기 넣어요. 그럼 유전적으로 나랑 똑같은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이 세포를 다 키우면 나랑 똑같은 애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복제를 통해 태어난 애는 내 유전자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을 만들면 안 된다. 인간 복제는 안 된다라는 게 전 세계 가지고 있는 생명 윤리고요. 그러면 왜 저렇게 줄기세포를 만들었냐? 사람으로 만들진 말고 줄기세포까지만 만들자. 그러면 그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나를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난치병 있는 환자들에게 굉장히 기적과 같은 소식이다 해서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스캔들이 이제 영화로 나왔죠. 영화 제보자. 다 보셨나요? 보신 분? 네. 자, 저기 박해일로 나오신 분이 PD 수첩 한학수 PD 이 내용을 파헤치신 분이고요. 그 뒤에 안경 끼고 있는 유현석 씨가 이제 제보자죠. 제가 줄기세포 스캔들이 처음 났을 때, 그러니까 PD 수첩 팀이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가 가짜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초기에는 안 믿었는데 점점 보니까 PD 수첩이 내놓는 증거가 더 명확하고 황우석 팀에서 내놓는 증거가 앞뒤 말이 좀 안 맞아요. 사회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이걸 덮는다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과학자들이 많이 보는 사이트에서 이런 사진이 올라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세포 사진이죠. 이게 줄기세포인데요. 여러 군데 논문에 쓰인 줄기세포 사진이 알고 보니 똑같은 거더라. 특히 그 위에 있는 건 이 논문에 있는 사진과 이 논문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겹쳤더니 이렇게 딱 아구가 맞아 떨어진다. 이거는 사진을 쪼개서 썼다. 이런 의혹이 나왔어요. 다시 우리가 취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줄기세포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그럼 11개 중에 몇 개는 진짜고 몇 개는 가짜일까? 이게 아주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9개, 8개 하다가 2개까지 남았어요. 그래도 2번, 3번 줄기세포는 진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것까지 다 없는 것으로 서울대에서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DNA를 분석한 그래프인데요. 위의 것은 제공한 채세포의 DNA, 아래는 줄기세포를 만든 DNA입니다. 그러면 내 채세포를 제공해서 줄기세포를 만드니까 DNA가 똑같이 나오는 건 맞겠죠. 맞는데 분석을 하다 보면 그래프가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학생을 그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잘 그리는 사람이어도 이 도화지에 다시 그리면 조금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 그래프는 위에 것과 아래 것이 너무 똑같습니다. 딱 겹쳐보면은 똑같아요. 그래서 DNA 검사를 하지 않고 채세포 검사한 그래프를 그냥 갖다 쓴 의혹이 있다고 눈 밝은 어떤 과학자가 사이트에 올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포항공대에서 운영하는 브릭이라는 사이트입니다. 그걸 본 분자생물학을 전공하는 박사나 교수님들이 이건 정말 조작된 데이터가 맞다라고 얘기를 해서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들이 총장을 찾아가서 이 건의문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조사위원회가 꾸려지게 됐고요. 결국은 다 조사를 해봤더니 없었다라고 결론이 났죠. 검찰에서 수사를 해도 없다고 결론이 나서 5월 15일쯤에 이제 몇 명의 연구자들이 기소가 됐죠. 자, 이런 줄기세포 스캔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을 때 우리 온 국민이 다 침울했어요. 다른 나라에도 없진 않습니다. 약간의 위안될 수 있겠어요. 2014년도 이쪽에 일본에서도 줄기세포 스캔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저 오보카타 하루코라는 여성 연구원이
실제로 조금 분열된 세포에다가 어떤 약품을 처리했더니 줄기세포로 돌아가더라. 그래서 이건 만능세포다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게 네이처에 실렸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아주 크게 보도가 됐죠. 그런데 이분의 사진이 저기 오른쪽에 있는 파란색 그 세포 사진을 보니까 저기도 또 엉뚱한 사진을 갖다 썼다는 의혹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처를 본 다른 과학자들이 그걸 네이처에다가 의혹 제기를 해서 일본 이화학연구소에 연구 내용을 다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했더니 실제로 저는 만능줄기세포가 아니었다는 결론이 나서 저 여자분은 뭐 이제 쫓겨나죠. 근데 지금 밑에 있는 사진에 저 여자분이 그 오부카타 하루코 연구원이고 그 옆에 계신 남자분이 그러니까 연구로 보면 연구 책임자라고 해야 되나? 그 위에 계신 분인데 그 당시 부소장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2015년 8월에 이제 세안이 다 정리된 다음에 자살을 하는 것으로 마감이 됩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제 생명윤리적 스캔들이 또 생겼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분이 이번엔 중국 교수님이신데요. 이 연구자가 과감하게 이제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 이제 여성의 난자와 수정을 시켜서 그 수정란을 밖으로 뺀 다음에 그 에이즈 유전자만 없도록 편집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대리모에게 수정란을 이식해서 애가 태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2명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진위가 좀 확인은 안 돼요. 하지만 안 한 걸 했다고 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생명과학계는 이 문제로 굉장히 핫합니다. 물론 에이즈 걸린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에이즈 때문에 이 유전자를 물려줄까 봐 애를 못 낳는데 내 애를 낳을 수 있다면 좋은 면이 있겠죠, 그분에게는. 그러나 인류 전체로 봤을 때는 특정 유전자를 없애거나 빼거나 하면은 뭐 우수 형질만 살아남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본인은 아직도 본인의 연구가 자랑스럽다고 하고 있으니까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앞으로 또 우리 전 세계적으로는 이 논쟁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좀 봐야 되는 사안입니다.